최근 몇 년간 한국의 통신 3사는 연이은 해킹과 정보 유출 사태를 겪으며 안전한 통신망이라는 이미지에 심각한 균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금융과 인증에 기반이 되는 통신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곧 국가안보 위기와 직결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공급망 공격 형태의 악성 코드 침투를 받아 한국 국민 절반 이상의 데이터가 유출됐습니다. 피해 정보에는 전화번호, 이메일뿐 아니라 유심 인증키, IMSI, IMI 같은 핵심 통신 식별 정보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KT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9월 KT는 당초 부인하던 해킹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5,561명의 가입자 IMSI 데이터가 가짜 기지국을 통해 유출됐고 일부 가입자들은 이 정보를 악용한 불법 마이크로 결제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네트워크 신호를 도청하고 변조하는 공격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통신망 자체가 뚫릴 수 있다는 불안을 남겼습니다. LG U+ 또한 내부 서버 관리 코드와 인증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정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 취약점으로 고객 정보가 새나간 전력이 있었고 방화벽과 로그 관리 등 기본 보안 절차 미비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한국의 통신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와 서비스망을 갖췄지만 이를 지탱할 사이버 보안 체계는 허술했습니다. 통신사들은 장비 확충과 마케팅에는 막대한 투자를 해왔지만 보안 거버넌스 구축과 공급망 보안에는 소홀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허점들이 결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통신망 해킹 사태에 방긋 웃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는 지구 저궤도를 도는 수천 개의 위성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통신 사업자입니다. 스타링크는 그동안 IT, 중동, 우크라이나, 태평양 도서국 등 전쟁과 재난으로 기지국이 파괴된 지역에 긴급 통신망을 구축하며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지상 기지국에 의존하지 않고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력망과 유선망이 마비된 곳에서도 통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통신 3사가 잇따라 해킹 피해를 입은 것은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 야심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취약한 보안 체계가 드러난 지금이야말로 스타링크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외부 세력이 한국 통신 3사의 독점을 깨뜨리기 위해 해킹 사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모론이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스타링크가 기존 통신 3사만큼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타링크는 어떤 시스템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 수천 기를 통해 지구 전역에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지상 기지국 의존도가 낮아 지리적 제약 없이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저궤도 위성 특성상 기존 정지 궤도의 위성보다 지연 속도가 낮아 영상통화, 게임 등 실시간 서비스에 적합합니다. 또한 전쟁, 재해, 정전 등 유선망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독립적으로 통신망을 유지할 수 있어 비상통신 수단으로도 강점을 지닙니다. 이용자는 단말기를 설치하기만 하면 별도의 광 케이블이나 기지국 구축 없이 곧바로 접속할 수 있어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이 매우 낮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위성이 전 세계적으로 균일한 커버리지를 제공하므로 농촌, 산간, 해양, 항공 등 기존 통신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수많은 위성이 분산 운용되기 때문에 일부 위성이 고장나더라도 전체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높은 회복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역시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스타링크가 최첨단 기술로 포장되어 있어 마치 한국의 기존 통신 3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스타링크는 지구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위성 인터넷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신망을 무너뜨릴 만큼의 성능과 안정성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속도와 지연 시간입니다. 스타링크는 적어도 위성을 활용해 기존 정지 궤도의 위성보다 지연 속도가 짧지만 지상 광 케이블망에 비하면 현저히 느린 수준이고 속도 편차도 큽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고 고성능의 광 케이블망을 갖춘 국가 중 하나로 엄청난 속도의 무선 데이터 속도를 자랑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실시간 화상회의, 대규모 데이터 전송과 같은 초저지연 서비스에서는 스타링크가 현 통신망을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비용 구조도 걸림돌입니다. 스타링크의 단말기 구입비만 7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이고 월 사용료도 12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어 시중에 나와 있는 유선 모바일 요금제에 비해 현저히 비쌉니다. 위성통신 특성상 건물 내부나 도심의 고층 건물 밀집 지역에서는 수신 장애가 잦고 폭우, 폭설,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신호 품질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동시 접속자 수가 늘어날수록 속도가 급감하는 구조적 한계도 있어 수천만 명이 동시에 이용하는 전국 단위 인프라로 운영되기에는 기술적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특히 실제로 스타링크의 위성 전화 시스템은 카카오톡 문자 1개를 보내는데 평균 5분이 걸리며 위성폰 운용 특성상 높은 건물이나 산 정상에서만 원활한 통신이 가능합니다. 도시 밀집 지역에서는 품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금융 보안 측면에서도 취약성이 지적됩니다. 위성 통신망은 지상망보다 추적 감시가 어려워 자금 세탁과 불법 결제 등 금융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위성 통신 사업의 정식 서비스 일정은 아직 미정이며 전문가들은 기술 안정화까지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상용화되었지만 섬이 많고 가정 단위 주거 비율이 높은 일본과 달리 한국의 고밀도 도심 환경은 위성 통신에 불리합니다. 일본에서도 이용 요금이 매우 비싸고 비나 눈이 오면 접속이 자주 끊기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스타링크는 아직 한국의 통신 3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분간은 산간 도서 지역과 같은 통신 사각지대나 재난 상황에서 보조적 수단으로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한국에 진출시키기 위해 기존 통신 3사의 해킹을 사주했다는 음모론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스타링크는 통신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파괴적 전략이 아니라 머스크 개인의 수익 사업이자 글로벌 인터넷망 연결이라는 본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국을 최적의 테스트베드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 IT 강국이지만 통신 3사의 과점 구조로 인해 자국 중심의 폐쇄적 생태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른바 갈라파고스화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타링크의 진출은 한국 통신사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의 인터넷 환경을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이 더 타당합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지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스타링크는 재난과 전시 상황에서 기존 통신 인프라가 파괴된 지역에 투입되어 통신망을 유지하는 데 성공해왔습니다. 이러한 전력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과 결합될 때 새로운 의미를 지닙니다. 일본은 이미 스타링크를 도입했고 다음 순서는 한국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전운이 감돈다는 분석 속에서 스타링크의 한반도 상공 진출이 단순한 통신 사업이 아니라 전쟁 대비 인프라 구축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스타링크가 한국 통신 시장을 장악할지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한반도에서 벌어질지 모를 전쟁을 가정하고 준비되는 장치일 가능성입니다. 바로 그 점이 가장 근본적인 논쟁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이 단지 상업적 서비스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지정학적 전략의 일부로 작동할 것인지를 냉정히 검토해야 합니다. 위성 통신망이 가져올 변화는 국가 안보, 주권, 정보 통제 구조 전반에 파급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가 가져올 미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위성 통신망이 더 이상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통신망은 민간 사업자의 자본과 기술에 의해 구축되고 운영되는 현실에 들어섰습니다. 한반도 상공을 누빌 이 새로운 네트워크가 과연 한국을 세계와 더욱 가깝게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의존과 통제의 족쇄가 될 것인지 그 결과는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